안녕하세요. 세연에 빠지다의 DJ 민영입니다. 오늘도 사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잊지 마시고요. 그럼 오늘의 사연 함께 시작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나이 70 먹은 할머니입니다. 평소 보던 사연 채널에 글이란 걸 적게 되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필요했는데요. 그럼에도 딸의 도움을 받아 한자 한자 적어나가 봅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응원이 필요합니다. 늙은이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다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글을 쓰게 된 건 세상에 있어선 안 될 짐승 같은 놈을 폭로하기 위해서인데요. 이 짐승들은 다름 아닌 저희 딸을 해코지한 산돈댁입니다. 믿기지 않으시겠지만 그런 일이 있었고 저는 이를 너무 늦게 알아채 버렸네요. 제 딸이 사돈에게 당한 일을 이제부터 낱낱이 폭로할 테니 끝까지 들어주세요. 먼저 소중한 제 딸에 대한 이야기를 하자면 우리 둘째 미자는 제가 22살 시어머니에게 심한 시집살이를 당하고 있던 와중 태어난 아이였습니다. 미자는 태어날 때부터 몸이 잘 아픈 아이였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찡얼대기도 하고 우는 것도 잘하는 아이였습니다. 그 시절 저는 미자를 품에 안고 시어머니에게 혼나지 않으려고 애써 계속 달래줘야만 했죠. 제발 울지 마라, 울지 마라 하면서요. 저희 시어머니는 저란 존재도 제 배에서 태어난 미자도 굉장히 마뜩찮게 생각하셨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잘못해도 호랑이 같은 언성을 내곤 했습니다. 그 이유는 오롯이 저에게 있었죠. 제가 첫째를 딸, 둘째도 미자, 딸을 낳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가문을 이어나가야 할 핏줄을 낳아야 하는데 쓸데없는 기집애만 낳는다고 구박하곤 했습니다. 게다가 시어머니는 양장점을 하셨는데 시아버지가 술을 워낙에 좋아하시는 바람에 홀로 일하는 날이 많았고 가족의 생계를 꾸려나가시는 분이었습니다. 스트레스가 많으셨던 거죠. 그러니 집에 들어와 조금만 살림살이가 흐트러지거나 미자 울음소리가 들려도 버럭 소리를 지르셨어요. 저와 결혼했던 남편이란 사람은 시어머니를 막아줬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아버지의 기운을 고스란히 물려받아 이런 집안일엔 관여하고 싶지 않다고 했고요. 저는 정말 그런 남편이 많이 미웠습니다. 이혼을 생각하고 싶었지만 이혼이라는 건 그 시대에 있을 수 없는 일이었고 전 그럴 수 없는 막막한 현실이 서글프기만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엔 시어머니가 집에 돌아와 버럭 성을 내는데 시아버지와 남편은 허허실실 웃으며 술이나 주고받고 있고 문득 제 처지가 너무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 미자가 너무나 대쪽 같은 태도로 자기 할머니 앞에 나서는 겁니다. 그때 미자 나이가 6살밖에 되지 않았는데 어린아이라고 믿어지지 않을 만큼 목소리가 또랑또랑했습니다. 너는 내가 없을 때 집안살림 똑바로 하라니까. 그것도 여태 안 하고 뭐 했던 거야? 그리고 미자 저게 집에는 왜 이렇게 처우고 난리야? 할머니, 우리 엄마 그만 괴롭혀요. 뭐라고? 내가 언제 네 엄마 괴롭혔다고? 매일 엄마 괴롭히고 힘들게 하잖아요. 엄마도 우리 돌보느라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만해요. 나 엄마 우는 거 싫다고요. 이놈의 기집애가 못하는 말이 없네? 기가 차서. 그간 지금까지 자기 하고 싶은 말이라면 다 했던 시어머니는 미자를 보더니 기가 찬지 실소를 터뜨리곤 아무 말도 못하셨어요. 옆에 있던 남편이나 시아버지 역시 마찬가지로 벙쪄서는 미자를 바라보았습니다. 미자는 그렇게 제 인생의 봄날을 열어준 아이였습니다. 부모에게는 자식이어도 의지하고 싶고 의지가 되는 그런 자식이 있다고 하잖아요. 미자가 딱 그런 애였습니다. 그 후로 시아버지가 중풍을 맞아 쓰러지시고 제가 변을 치우는 굳은 일을 해야 했을 때도 미자는 제 옆에서 힘이 되어주었습니다. 제 언니인 첫째와는 다르게 야무지고 똘똘하게 손을 눌려 대신 변도 받아주고 청소도 도와주곤 했어요. 사실 우리 첫째 딸아이 역시 저의 아픈 손가락이긴 한데요. 첫째 미영이는 어렸을 적 시어머니에게 너무 많은 구박을 받아서인지 언젠가부터 이 집이 싫다며 자기는 나가서 좋은 남자를 만나 시집을 가겠다고 하더라고요. 엄마, 말리지 마. 나는 이 집이 싫고 무조건 부잣집 남자 만나 나갈 거야. 나는 계집애라고 맨날 구박받는 것도 지겹고 얼른 탈출하고 싶어. 틈만 나면 제게 이런 말을 하곤 했던 아이였어요. 그러던 이 아이가 정말 20살이 되자마자 동네 떡집 아들과 눈이 맞아 갑자기 제 곁을 떠나겠다고 하더군요.
딸애가 바라는 것만큼의 부자 아들은 아니었지만 동네 떡집 아들 정도면 집에 재산도 좀 있겠다. 저는 허락을 해주었어요. 첫 아이라 시집 보내는 기분이 남다르긴 했지만 마음속으론 저 아이가 저렇게라도 이 집을 탈출해 나가는 것이 좋긴 했습니다. 그때까지도 저는 시댁살이를 하고 있었어요. 시아버지가 돌아가시고 혼자 되신 시어머니를 남편이 굳이 꼭 우리가 모셔야 한다고 주장했기 때문입니다. 이때 저는 처음으로 목소리를 내어 왜 꼭 우리가 그래야 하냐고 차남도 있고 다른 자식들도 있는데 말했지만 남편은 단칼에 잘라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저를 야박한 사람으로 몰아가더군요. 제가 당했던 시집살이의 서름이나 고단했던 점들은 죄다 깔아뭉개면서요. 참 서러웠습니다. 누구에게라도 하소연하고 싶었지만 첫째는 이미 시집가 잘 살고 있고 셋째 아들은 학교 졸업 후 동네 양아치 같은 놈들이랑 어슬렁거리며 사고치고 다니느라 집에 들어오고 있지 않았습니다. 연락을 해도 닿을 길이 없었고요. 셋째 아들은 안타깝게도 시어머니의 사랑을 너무 많이 받고 자라서인지 남을 배려하는 일이나 남의 마음을 헤아리는 일엔 원체 관심이 없었어요. 좋은 성정의 사람이 될 수 있는 아이였는데 시어머니가 대놓고 남녀차별을 하는 탓에 어릴 때부터 제 누나들을 무시하고 이어서 언젠가부터는 저를 무시했죠. 그러니 저도 셋째 아들에겐 별 기대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 둘째 미자가 그러더군요. 엄마, 언젠가 내가 엄마 데리고 나갈게. 엄마, 나랑 서울에서 살자. 뭐? 내가 아는 언니가 미용실 하는데 사람을 구한다네. 내가 다른 건 몰라도 손재주 하나는 좋잖아. 언니 따라 미용일 배우면 어디 가서 굶지 않고 살겠지 싶어. 그때 엄마도 같이 가자. 네가 아는 언니? 응. 엄만 나만 믿고 이건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고 있어. 알았지? 미자는 친언니와 몇 번 연락을 하는 것 같더니 어느 날 저에게 떠날 날짜를 조용히 알려주었어요. 물론 이건 비밀이었죠. 집안에 아무도 모르는 비밀이요. 다만 엄마로서 조금 셋째 녀석이 마음에 걸리긴 해서 엄마와 누나가 떠날 거라는 사실을 조용히 일러주었습니다. 사는 게 힘들 땐 찾아오라는 말도 했고요. 하지만 그러던 어느 날 청천벽력 같은 사건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깊은 밤중 미자와 함께 떠나려던 날 어떻게 알았는지 시어머니가 불이 나게 들이닥치신 겁니다. 그날은 시어머니가 동네분의 집에서 주무시고 온다고 하는 날이었기에 편하게 준비하고 떠날 수 있는 날이었는데 시어머니의 등장에 너무 놀라 가방을 떨어뜨렸어요. 시어머니는 저를 보자마자 대뜸 손을 들어 짝소리나게 뺨을 치셨고 그 다음부턴 떨어진 가방으로 저를 후지려 패기 시작했습니다. 미자가 울며 불며 말려봤자 시어머니의 꼬장꼬장한 기세는 당해낼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그 옆에 아들이 멍한 얼굴로 이 상황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제야 아들이 제가 그토록 비밀이라고 일렀던 것을 시어머니에게 말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도대체 아들은 무슨 생각으로 이 일을 말했던 것일까요? 시어머니는 온갖 험한 말로 저를 한 번 더 사지에 몰아넣었습니다. 어머니, 내 인연? 너는 사람도 아닌 짐승이다. 이 금수맛도 못한 년 같은 이라고? 감히 혼자 살겠다고 여길 떠나려고 해? 네 남편이랑 날 버리려고 해? 너는 천하에 죽일 년이야. 너 같은 년을 내 며느리 삼고 지난 세월 떠받들어온 세월이 아깝다 아까워. 내 짐승이 너를 쫓아냈어야 하는데 달랑 아들 하나 넣어놓고 뻔뻔하게 얼굴 들이밀던 네 년 처지가 불쌍해서 참아줬거늘. 아이고, 은혜를 이렇게 갚아? 어머님 아파요. 그만하세요. 제발 그만 때리시라고요. 에이, 너는 더 맞아야 돼. 시어머니는 다혈질에 한번 눈이 돌면 무슨 일이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갑자기 마당에 있는 차돌을 집어들더니 그걸로 제 얼굴이며 등이며 찍어내리더군요. 너무 아파 비명을 지를 새도 없이 쓰러졌는데 피가 쏟아지는 와중에도 시어머니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우리 둘째 미자가 벌떡 일어나 시어머니를 거칠게 밀어내곤 말하더라고요. 미자 역시 차돌에 맞아 몰골이 엉망이었지만 미자의 목소리만큼은 또렷했습니다. 엄마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요. 우리 엄마, 할머니, 할아버지는 병수발 다 들고 아버지 바람까지 참아주며 사신 분이에요. 엄마 같은 분이 어디 있어요? 나는 이제 할머니도 징그러워요. 사람같이 느껴지지 않는다고요. 그만 엄마랑서 보내주세요. 그리고 다신 연락하지 마세요. 오늘부터 할머니는 저랑 엄마랑 인연 끊고 사는 거예요.
미자는 무서워 몸을 떨면서도 자기 할 말을 다 하더니 끝끝내 제 손을 잡고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시골 마을이었기에 달려도 캄캄한 밤과 논두렁이 전부였지만 저와 미자는 숨도 제대로 쉬지 않고 달리었던 것 같습니다. 저나 미자 둘 다 아마 여기서 지금 나가지 못하면 영영 못 나갈 거라는 어떤 두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랬기에 1시간 동안 달리고 또 달리며 마을을 완전히 벗어났죠. 그렇게 미자와 저는 험난한 고생을 겪으며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미자와 처음 서울에 도착해 미자가 구한 방이라는 곳에 도착했을 땐 둘이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서로를 껴안고 엉엉 울었어요. 우리 모녀에게 있어선 지옥에서의 해방이었지만 그 해방에 이르는 과정이 너무나 험난하고 힘들었기에 눈물부터 난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미자와 시작한 서울살이는 힘들었지만 나름 행복했어요. 처음으로 남편도 시어머니도 없는 생활이었지만 나이 40 넘어 이제야 자유를 찾은 기분이었달까요. 미자는 제게 말했듯 아는 언니의 미용실에서 일을 시작했고 저는 동네 식당의 주방 일을 시작했습니다. 하루 종일 서서 사모님 눈치를 보며 설거지하는 일은 힘들긴 했지만 그래도 그곳 서울은 미자에게나 저에게나 세상 어느 곳보다 아늑한 공간이었습니다. 또 미자와 제가 돈을 아껴 살았기 때문에 우리는 금방 돈을 모을 수 있었어요. 예전에 남편 밑에서 살았을 땐 그저 남편이 갖다 주는 돈으로만 생활하느라 제 돈이랄 게 전혀 없었는데 처음으로 제 돈이라는 게 생기고 그것을 실제로 만져보는 일은 정말 설레고 힘이 나는 일이었습니다. 쌓여가는 통장 잔고를 보는 일은 제게 있어 그 무엇보다 값진 보상이었죠. 이걸로 우리 미자 결혼할 때 몇 푼이라도 보태줘야겠다 싶은 마음으로 저는 한 푼이라도 모으고자 덜 입고 덜 쓰며 악착같이 일하고 모았습니다. 그걸 지켜보던 옆집 아줌마는 혀를 찰 정도였죠. 아이고, 딸내미 시집갈 때 뭐 얼마나 해주려고 왜 그렇게 악착같이 살아. 옷도 사입고 새 물건도 사쓰고 그러지. 저번에 보니까 의류 수거하면서 옷 가져가던데 자꾸 헌옷만 입는 게 안타까워서 그래. 나이가 아주 많은 것도 아닌데. 아니에요. 저야 이미 좋은 시절 다 간 사람인데요, 뭐. 전 우리 미자만 행복하면 돼요. 그나저나 미자가 좋은 사람 만났으면 좋겠는데. 아주머니 혹시 주변에 괜찮은 청년 없어요? 청년? 글쎄, 있으면 소개시켜줄게. 근데 지금은 생각나는 사람이 없네. 저는 그 무엇보다 미자가 제 언니처럼 돈 많은 남자를 만나 하루라도 빨리 편안하게 살았으면 싶었습니다. 처음엔 첫째 미영이가 그냥 그런저런 집안에 시집갔으니 적당하게만 살았으면 좋겠다 싶었는데 사위인 떡집 아들내미가 가업을 이어가다 사업을 시작했는데 그게 잘 되면서 둘이 재산도 늘려가고 좋은 차도 끌고 다니기 시작하더군요. 그렇게 미영이가 의외로 자기 팔자를 피는 걸 보니 우리 둘째도 그런 남자 만나면 소원이 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제 기도를 하늘이 들어주신 걸까요? 그러다 어느 날 옆집 아주머니가 호들갑을 떨며 차 한 잔을 하자고 하더니 둘째에게 너무 좋은 혼처가 나타났다고 하는 겁니다. 어딘데요? 뭐 하는 집안이래요? 글쎄, 내가 저번에 미자 엄마 말 듣고 교회 나가서 여기저기 잠깐 못 간 사람들 좀 알아보고 다녔는데 딱 한 명이 아직 안 가고 있더라고. 그 시장통에 국밥집 하는 아줌마가 하나 있는데 그 아줌마 첫째 아들인가 봐. 근데 국밥집은 워낙 오래전부터 해오고 장사도 잘 돼서 그냥 직원 두고 대충 왔다 갔다 하는 정도고 사실 여기 집안에 땅이며 돈이며 아주 기가 막히게 많다네. 아니, 그렇게 돈이 많은 집안이라고요? 근데 거기서도 며느리감을 찾는다나 봐. 첫째 아들이 자긴 결혼 안 하겠다고 어쩐다 자꾸 속 썩인다네. 뭐 어디 하자 있는 건 아닌 것 같고 그냥 여자 보는 눈이 높은가 봐. 그래도 아줌마 딸내미 정도면 마음에 들어하지 않을까? 예쁘게 생겼잖아. 키도 늘씬하고. 돈이 많은 집안이라는 말이 제 귀에 가장 꽂혔던 말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이것을 둘째에게 전달했고 미자는 조심스레 생각해보겠다고 하더니 며칠 뒤 한번 만나보겠다는 말을 전해왔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저는 이 순간을 가장 후회합니다. 제가 제 손으로 딸을 지옥으로 보낸 것 같아서 말입니다. 미자는 처음 그 남자를 만나보곤 그냥 그저 그렇다 정도만 말을 흐리더니 만나면서 점점 얼굴에 꽃을 피워나갔습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저는 알 수 있었죠. 우리 미자가 사랑에 빠졌다는 것을요.
미자는 그 남자가 준 꽃이며 편지 같은 것들을 집안에 들고 와 정성스레 장식해놓고는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게 조심스레 이 남자가 이런 말을 했다 저런 말을 했다 발그레한 보를 하며 소녀처럼 떠들기도 했어요. 미자, 너 그 남자가 그리 좋으면 결혼하지 그러니? 엄마한테도 한번 보여주고 엄마도 궁금해 네가 좋다는 남자가 어떤 남잔지. 그리고 저는 여기에 안달이 나서 둘의 결혼을 추진하려고 했습니다. 서로 마음에 들겠다, 조건도 좋겠다, 번개불에 콩복들 보내는 감이 있긴 했지만 언제 이런 조건의 남자가 또 나타날까 조바심이 든 거죠. 거기다 늘 일만 끝나면 파김치가 되던 내 딸이 난생 처음 이리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니 결혼을 시켜야겠다는 생각이 굳혀졌습니다. 알겠어, 엄마. 내가 일단 그 사람이랑 얘기 나눠볼게. 그런데 이때 미자의 얼굴이 약간 어두웠습니다. 결혼을 원하지 않는데 나의 재촉이 압박으로 여겨지는 것인가 해서 네가 원치 않으면 조금 더 생각해봐도 괜찮다고 했지만 미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나도 이제 결혼해야지. 내가 결혼 안 하고 집에만 붙어있으면 엄마한테도 짐이 될 텐데. 미제는 알겠다며 자기도 남자와 이야기를 해보겠다고 했고 곧이어 며칠 뒤 예비사위가 저희 집에 밥을 먹으러 오게 되었습니다. 처음 만난 예비사위는 아주 싹싹하고 성격도 좋아 보였어요. 어른을 대하는 예의도 있어 보였고 또 자기 가정 하나는 건실하게 꾸려나갈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그 점이 가장 마음에 들었어요. 거기다 예비사위가 집안의 장남이었는데 형제들도 모두 의사, 검사 등 전문직이더라고요. 예비사돈땡 역시 소문대로 큰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었고요. 하지만 그 말을 듣고 보니 조금 걱정스러웠던 점은 있었죠. 혹여라도 우리 둘째 아이를 막듯찮게 여길까 봐요. 거기다 당시 저는 남편과 이혼했고 남편은 처음부터 미자 결혼식엔 참석도 안 하겠다 못을 박았습니다. 자기 어머니한테 그러고 나간 게 괘씸하다면서요. 어이없었지만 수긍할 수밖에 없었죠. 싫다는 사람을 식당에 앉혀놓을 수도 없고 말입니다. 아무튼 홀 어머니란 조건까지 붙었으니 제 눈에야 세상에서 가장 자랑스러운 딸이지만 그쪽 집안의 기준에서 어떻게 비춰질지 모르는 일 아니겠어요. 그래서 저는 상견례 날이 다가올수록 긴장이 되었습니다. 엄마, 너무 걱정하지 마. 시부모님 다 좋은 분들이셔. 그건 아는데 그래도 엄마는 걱정되지. 엄마도 시집살이를 겪어봤으니까. 엄마, 오늘 옷 괜찮니? 촌스럽진 않지? 엄마, 오늘 세상에서 제일 예뻐. 대망의 상견례 날, 미자가 옆에서 저를 달래는 말을 해도 마음이 가라앉지 않았어요. 그리고 드디어 사돈 내외를 보게 되었죠. 저는 이날 정말 충격적인 경험을 했습니다. 우선 사돈분들이 어떤 분들인지 무척 궁금했는데 제가 상상한 그 이상이었습니다. 입은 옷이나 말씨들 모두 고풍스럽고 우아함이 넘치는 분들이었어요. 그러다 혼수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때 안사돈의 말이 굉장히 마음에 걸렸습니다. 마치 저희의 처지를 비우는 말이었거든요. 근데 저희 집에서 집을 해갈 테니 혼수는 여자 쪽에서 준비하는 게 맞을 듯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괜찮습니다. 정말 괜찮으세요? 혹시나 여력 안 되시면 말씀하셔도 됩니다. 저희도 사는 수준 다 아는데 부담드리고 싶지 않아서요. 사는 수준이요? 그게 무슨 말인지. 제가 오래전부터 딸아이 결혼자금 명목으로 돈을 모아놨어요. 그리 큰 돈은 아니지만 딸아이에게 들은 액수 정도라면 저희가 해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요? 예상 외네요. 네, 뭐 그러시다면 저희도 편한 마음으로 받을게요. 그런데 불쾌한 일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상견례장에서 코스 요리로 소고기가 나왔는데 안싸돈이 이러더군요. 근데 혹시 이런 거 드셔본 적 많으시죠? 네? 저는 소고기를 별로 안 좋아해서요. 고기 종류 자체를 잘 안 먹는 편이에요. 저희 딸애도 그렇고요. 그래요? 비싸서 못 드셨던 건 아니고요? 네? 아니에요. 농담입니다, 농담. 농담이라기엔 정말 기분이 묘해지는 농담이었죠. 거기다 이상하고 기분 나쁜 일이 한 가지 더 있었습니다. 딸아이의 신우가 될 사람도 함께 자리에 있었는데 저와 사돈댁이 말하는 와중에 계속해서 자리를 비우더라고요. 알고 보니 담배를 피우고 오는 거였습니다.
화장실을 가는 줄로만 알고 있었는데 제 옆을 스치면서 알싸한 담배향이 풍겨져 나오더라고요. 물론 담배 피는 건 이해할 수 있었지만 상견례라는 중요한 자리에서 계속해서 자리를 비우며 담배를 피러 나갔다 오는 건 조금 실례이지 않나 싶었죠. 그래도 모르는 척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런 말을 하며 산통을 깨더군요. 근데 우리 오빠한테 시집 왔으니까 새언니도 참 복이 많은 것 같아. 안 그래, 엄마? 내가 어디서 보니까 사람마다 다 사주팔자라는 게 있대. 우리 새언니는 팔자가 진짜 좋은 거지. 오빠 아내 되면 일 안 해도 되고 집에만 있으면 되잖아. 뭐 하는 거야? 그만하다니? 그래, 자중해라. 여기가 무슨 자리인데 그런 교양 없는 말을 하고 있어. 저 사돈, 죄송합니다. 얘가 요즘 말이 거치네요. 제가 바로 잡겠습니다. 아, 네, 괜찮습니다. 이미 제 기분은 상해버렸지만 사돈 어른들이 계속 사과를 하니 넘어갔습니다. 의사라고 들었는데 어떻게 공부도 많이 하고 똑똑한 사람이 이런 무례한 발언을 하나 싶었어요. 솔직히 제 딸도 미용실에서 정말 열심히 일하고 나름대로 손님들의 신뢰도 받으며 살아온 아이인데 왜 저런 말을 들어야 하죠? 딸아이의 상처도 상처지만 너무 화가 나더군요. 나중에 상견례장을 나오면서도 정말 복잡한 기분이 되었습니다. 저기 네 신우란 사람 보통 내기인가 아닌 것 같은데 왜 그런 거니? 엄마 아까 정말 너무 놀랐다. 아니 을사식이나 되는 사람이 저런다니. 원래 좀 성격이 모난 데가 있어. 나도 윤기 씨한테 들은 건데 어렸을 때부터 자기 주장이 강하고 눈치가 없어서 할 말 못할 말을 안 가리고 했대. 그래도 엄마 다행인 건 1년 후에 미국 가서 살 거래. 남편이 미국 사람이라. 지금도 한국이랑 왔다 갔다 한다고 해. 그러니까 그때까지만 참으면 돼. 그러니? 그래도 그렇지. 엄마는 아까 기분 많이 나빴어. 아휴, 상견례장에서도 그러는데 너랑 둘이 있을 땐 얼마나 그러겠어. 원래 시집살이가 제일로 힘들다잖아. 그래도 엄마 나는 씩씩하게 잘해나갈 수 있어. 그러니까 나 믿고 맡겨줘. 내가 시댁 사람들 다 휘어잡을 수 있다니까? 엄마도 알잖아. 우리 집안에서 나만 할머니한테 할 말 못할 말 다 하고 산 거. 덕분에 할머니 구박 엄청 받긴 했지만.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모르겠다, 엄마는. 결혼식이 진행되기 전까지는 정말 내 딸을 그런 시누이가 있는 곳에 시집을 보내야 하나 고민이 많이 들었습니다. 저도 시집살이를 당한 입장에서 어쩔 수 없이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지만 나중에 사위가 저를 따로 찾아와 무릎까지 꿇으며 대신 사과를 했습니다. 장모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 동생이 너무 큰 실례를 범한 것 같습니다. 제가 잘 단도리 했어야 되는데 미처 그러지 못한 것 같습니다. 기분 상하셨다면 정말 죄송해요. 아니야. 솔직히 나도 감정이 상하긴 했지만 자네가 잘못한 일도 아니지 않나. 이제와 결혼을 물을 수도 없고 일단 사과 받은 걸로 할 테니까 자네가 대신 잘 중재해주게. 우리 딸 고생하지 않게. 내가 부탁할게. 네, 꼭 그럴게요, 장모님. 이날 일단 사위가 저를 안심시키는 말을 믿고 넘어갔습니다. 사위는 딸이 시집살이 하지 않도록 반드시 자신이 중재하겠다고 했고 저도 사위만 믿겠다고 말했습니다. 딸아이가 신혼여행을 갔다 와 이제는 진짜 사위가 된 듬직한 사위와 집에 들러 제게 선물이며 이것저것 주고 갔을 때는 정말 우리 딸이 좋은 곳에 시집 갔구나 하는 생각도 들었고요. 다른 건 몰라도 사위는 제게 정말 잘해줬습니다. 결혼 전 제게 첫 인사를 왔던 날부터 제게 장모님 하며 깍듯하게 굴고 집에 뭐가 부족한 것 같다 싶으면 센스 있게 필요한 물건들을 사오곤 했어요. 항상 제가 좋아하는 귤이며 딸기며 바리바리 싸들고 와서는 건강이나 안부를 챙기곤 했습니다. 세상 더할 나위 없는 이쁜 사이였죠. 아이고, 이렇게 번번이 안 사와도 된다니까 그러네. 손무겁게 뭐하러 이런 걸 사와. 제가 사오는 게 마음이 편해서요. 저번에 보니까 장모님 딸기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전에 갈비찜 해주신 보답으로 드리는 거니까 대신 저 갈비찜 자주 해주세요. 그럼 당연하지, 김서방. 내가 자네 원하는 갈비찜 정도는 언제든 해줄게. 딸아이 역시 옆에서 일을 보며 저에게 아들이 또 하나 생긴 거 아니냐며 흐뭇해했어요. 그러다 몇 달 후 곧이어 딸아이가 너무나 기쁜 소식을 전해오며 완전히 마음이 놓여졌습니다.
엄마, 나 임신했어. 나도 이렇게 빨리 임신이 될 줄 몰랐는데 아무래도 신혼여행 가서 생긴 것 같아. 내 안에 생명이 있다는 게 너무 신기한 거 있지? 얼른 이쁜 손주 안겨드릴게요. 아이고 세상에, 이게 무슨 경사니? 그래도 임신 초기엔 조산기도 있고 하니까 몸 조심하고 있어야 돼. 알았지? 애 떨어지지 않게 너무 무리한 운동 하지 말고. 저는 딸아이의 임신도 기뻤지만 혹시나 임신 초기에 있을 조산도 걱정했습니다. 저 젊었을 적에는 주변에 그렇게 애 떨어진 여자들이 몇몇 있었거든요. 다행히 딸아이는 임신 초기를 지나 중기까지 무탈하게 흘러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제야 저도 마음을 완전히 놓았고요. 딸아이가 입덧이 별로 없어 다행히 먹고 싶은 음식들을 마음껏 해 신혼집으로 나르는 게 제 삶의 낙이었습니다. 딸아이는 임신한 동안 저와 비슷하게 고기를 좋아했는데요. 그래서 저는 일을 끝내고 돌아오면 꼭 정육점에 들러 딸아이가 좋아하는 제육볶음이나 삼계탕, 갈비찜 하는 것들을 뚝딱뚝딱 만들어내곤 했죠. 엄마, 나 엄마가 해주는 음식들 먹으니까 너무 살 것 같아. 왜? 김서방이 뭐 안 사줘? 아니, 그 사람도 사주지. 근데 엄마 음식이 내 입엔 제일 잘 맞아. 내가 한 음식은 어딘지 모르게 밍밍하고 맛도 없고 엄마 음식 못 썼으면 어쩔 뻔했을까 몰라. 고마워, 엄마. 딸아이는 이러다 살이 잔뜩 쪄 출산 후 어떻게 살을 빼야 할지 모르겠다고 푸념을 늘어놓곤 했어요. 전 딸아이가 먹는 모습을 보며 흐뭇해하곤 했고요. 그게 저의 주말 일과였습니다.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너무 끔찍한 일을 맞이하게 된 거예요. 제 딸이 임신 중기 유산을 하고 만 것이었습니다. 소식을 들은 건 사위에게서였어요. 사위는 침울한 목소리로 이 소식을 전했고 저는 너무 놀라 병원으로 뛰어갔습니다. 정확한 이야기를 듣기 위해 의사 선생님을 만났는데 선생님은 종종 이런 경우가 있다면서 너무 낙심하지 말라는 말을 전해주시더군요. 하지만 딸은 이미 정신적으로 많이 피폐해져 있었습니다. 태동이 안 들려서 병원에 갔는데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줄은 몰랐어. 엄마, 나 어딘가 마음이 너무 허해. 일단 대학병원 가서 아이부터 밖으로 빼내야 한대. 안 그러면 산모한테 합병증이 생긴다고. 딸아이는 힘없이 중얼거렸고 그 뒤로도 많이 힘들어했습니다. 아이를 잃은 기분이 어딘지 공허하다며 제 앞에서 눈물을 많이 보이곤 했죠. 다행히 딸은 그 이후 아이를 또 임신했고 이번엔 건강히 출산까지 했습니다. 딸아이가 첫 아이를 출산하고서 엄마 생각이 많이 난다며 너무 고맙고 미안하다는 말을 전하는데 저까지도 감격스러워서 눈물이 났어요. 갓난아이였던 딸이 어느새 어른이 되어 자식까지 낳는 엄마가 되었다니 참 시간 흘러가는 속도가 제 생각보다 빠르다는 걸 느꼈습니다. 딸아이는 남자아이를 출산했는데 시부모님이 남자라서 더 좋아하는 것 같다며 잘해주신다고 했습니다. 저도 그 말에 조금 안심이 들었고요. 제가 딸을 낳아 시집살이를 고되게 했기 때문에 딸만큼은 결코 그런 일로 구박받지 않았으면 했거든요. 하지만 그러면서도 딸에게 이렇게 말했던 것 같습니다. 시부모님이 잘해주신다니까 다행이네. 근데 엄마는 우리 손주가 여자라도 좋아. 엄마 돼야 남녀차별이 있었지. 손주라면 여자든 남자든 다 상관없이 예쁘다. 엄마, 나 안 낳고 보니 딸이고 아들이고 뭐가 중요한가 싶어. 내 자식인데 다 예뻐. 그나저나 엄마가 그런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시집살이 당했던 거 지금 생각해도 화나. 우리가 그때 빠져나오지 않았더라면. 딸아이는 말끝을 흘렸습니다. 그 이후 저는 남편과 이혼 도장을 찍고 연락을 하지 않았고 첫째 딸아이와 막내 아들만 간간히 연락을 하고 있었습니다. 막내 아들은 한 번씩 연락할 때마다 돈 달라는 부탁만 했기 때문에 야속하기도 했고요. 그럼에도 어찌되었건 제가 가장 사랑하는 우리 딸 미자가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면 제 시름도 걱정도 사라지는 듯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정말 충격적인 경험을 하고야 말았습니다. 제 모든 예상을 뒤엎는 경험이었어요. 제가 반찬을 만들어 딸네 집으로 향하는 길이었는데 사위의 모습이 보이더군요. 기쁜 마음에 사위를 부를까 하다 일단 손을 흔들었는데 저를 보지 못했기에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그런데 혼자가 아니더군요. 젊은 여자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오빠, 와이프한테 안 들어가 봐도 돼? 오늘 외박한다고 했어. 오늘 우리 둘이야. 진짜?
웬일이야? 역시 우리 오빠 방역 터진다니까? 너랑 있으려고 그런 거지. 오늘 어디 갈까? 전에 갔던 그 스테이크 집 갈까? 저는 놀란 마음을 추스르고 조금씩 다가가 여자의 얼굴을 확인했습니다. 둘은 연인처럼 바짝 붙어 다정히 손을 잡고 있더군요. 손이 떨려왔어요. 그토록 믿었던 사위는 바람을 피고 있었습니다. 애 엄마가 되어 힘들어하는 딸을 두고 말입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바로 사위 쪽으로 걸어갔고 사위는 저를 보자마자 흠칫 놀라며 젊은 여자를 옆으로 밀어냈습니다. 장모님, 여기 어떻게 왔긴. 자네 지금 우리 미자 두고 바람 피는 겐가? 똑바로 말하게. 그게 장모님. 사위는 곧장 제 앞에서 무릎을 꿇으며 장모님이 생각하는 사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변명을 했습니다. 옆에 있던 젊은 여자는 상황을 지켜보다 도망을 가버렸고요. 내가 생각한 사이가 아니면 무릎은 왜 꿇어? 지금 장난하나 자네? 장모님 있잖아요. 제가 사실은 요즘 집사람과 사이가 안 좋았는데 저 여자가 꼬리치는 바람에 그만 넘어간 겁니다. 정말 생각하신 그런 거 아니에요. 머릿속으론 저도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할지 혼란스러웠어요. 사위가 말하는 걸 보니 둘째 딸은 사위의 바람을 전혀 눈치채지 못한 것 같았고요. 일단은 계속 길거리에 서 있을 수 없어 커피숍으로 들어갔는데 사위는 제 눈치를 한번 쓱 보더니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말하더군요. 저 집사람한테는 비밀로 해주시면 안 될까요? 집사람은 모릅니다. 다신 그러지 않겠습니다, 장모님. 정말입니다. 저는 사위가 어디서 어떻게 여자를 만났던 간에 다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했고 나름대로 물샘 바가지를 틀어막기 위해 노력했죠. 허나 영원히 지켜질 비밀은 세상에 없다고 하죠. 딸아이가 저에게 전화 온 건 그로부터 한 달 후였습니다. 제게 애아빠가 바람피는 것 같다고 토로하더군요. 한숨이 절로 나왔습니다. 이 모질한 놈을 어떻게 해야 할지 정말 속이 터질 것 같은 기분에 곧장 딸네 집으로 달려가 한바탕 난리를 떨었습니다. 사위는 똑같은 레파토리였고 딸은 애를 껴안은 채 펑펑 울고 있었어요. 사위의 상간녀는 사위네 회사의 격리였는데 심지어 딸네 집에 인사를 한번 오고 난 후 딸과 친구처럼 지내는 사이였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배신감도 상당했던 거죠. 딸은 사위를 더 이상 믿지 못하겠다며 이혼을 결혼했습니다. 엄마, 나 저 사람이랑 못 살겠어. 한번 바람핀 놈을 어떻게 믿고 살아. 우리 애 생각해서라도 참아보려고 했는데 아니야. 우리 애한테 저런 아빠 만들어주고 싶지 않아. 그런데 참 우스운 것이요. 제가 이날 무조건 딸의 이혼을 지지하고 찬성한 것이 아닌 애매한 태도를 취한 것이었어요. 저도 사위가 개차반이고 딸이 불행할 거란 사실도 알고 있었지만 그 순간 바닥을 기며 앵앵대는 손주가 너무 불쌍한 겁니다. 아빠 없이 자랄 손주가요. 그러니 원하는 대로 해라 라고만 말하고 딸네 집에 나와버렸어요. 딸은 그 이후 이혼을 선택할 것 같았지만 막상 그러지 않았습니다. 슬프게도 저와 같은 이유였습니다. 엄마, 한 번만 봐주기로 했어. 딱 한 번만. 결의가 느껴지는 딸의 말이 얼마나 속상했는지 모릅니다. 둘이 다시 그대로 산다는 소식을 듣고선 얼마나 사위를 야단치고 어르고 달래고 온갖 짓거리를 했는지 모릅니다. 제발 마음 잡고 살아달라고 눈물로 빌기도 했어요. 특히 바깥 사돈이 상견례장 때는 워낙에 무뚝뚝해서 어떤 분인지 몰랐지만 나중에 사위가 바람을 폈다는 말을 듣고선 아주 호되게 꾸짖으셨다고 하더군요. 한 번만 더 바람을 피우고 싸돌아다니면 호적에서 파버릴 거라는 말씀까지 하셨다고 해요. 그 말에 사위가 제대로 겁을 먹었고요. 바깥 사돈은 제게 따로 전화까지 해 폐를 끼쳐 죄송합니다. 자식 교육을 잘못 시킨 제 탓입니다. 이런 짧은 말씀을 전하기도 하셨습니다. 안사돈께서는 아무런 연락이 없었지만요. 마치 남자라면 다들 한 번쯤 바람피는 게 당연하다는 식의 꼿꼿한 태도였습니다. 기분 나빴지만 그 집에 경우 있는 양반이 한 사람이라도 있다는 것이 다행이다 싶었어요. 다행히 딸내에서 5년간 안 좋은 소식이 들리지 않았고 둘째 손녀까지 출산하여 그럭저럭 잘 살아가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당시 막내 아들이 사고를 치는 바람에 그 사고를 뒷수습하고 다니느라 정신이 없어 딸내에는 큰 신경을 써주지 못했고요. 다름 아닌 이 녀석이 어디다 돈을 투자했다 그게 잘못되는 바람에 경찰서를 왔다 갔다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변호사를 선임하는 과정에서 돈이 나가야 했거든요.
아들은 당연히 그 돈을 충당할 여력이 없으니 제가 해주어야 했죠. 노후 자금으로 모으고 있던 돈은 그렇게 자식에게 다 가버리고 말았답니다. 엄마, 미안해. 내가 언젠가 반드시 꼭 성공해서 갚을게. 고마워. 그리고 작은 누나한테도 미안하다고 전해줘. 내가 작은 누나한테 돈 여러 번 빌렸거든. 그리고 이날 저는 몰랐던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바로 막내놈이 우리 둘째 미자에게 돈을 여러 번 빌렸다는 사실을요. 그 순간 이놈이 어찌나 얄밉고 밉상스럽던지 가뜩이나 힘들게 살고 있는 딸에게 저 몰래 돈을 빌렸다고 하니 한 대 패주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또 미자가 저에게 한 번도 그 부분을 말하지 않았다는 것이 엄마 입장에선 안쓰럽고 그렇더군요. 나중에 미자에게 말하니 미자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이, 엄마, 별거 아닌데 뭐. 큰돈도 아니었어. 동생이 빌려달라는데 그럼 어떻게 외면해. 너무 그러지 마. 내가 빌려주고 싶어서 그런 거니까. 그래도 혹시나 사돈 떼기 하시면. 아니야. 어머님은 아셔도 아무 말 안 하셔. 좋은 분이야. 우리 착한 미자는 그런 식으로 또 무마하더군요.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운명처럼 딸아이 신우란 사람과 안싸돈이 나눈 뒷이야기를 듣게 된 겁니다. 사실 그렇게 만나게 된 것도 어찌 보면 기막힌 우연이라 할 수 있는데요. 그날은 제가 백화점에서 청소하는 일을 구해 일을 하게 된 첫날이었어요. 딸 시집 보내는데 모아두었던 돈을 많이 쓴 터라 저도 노후를 위해 청소하는 일을 구해야 했죠. 딸아이는 자신이 노후를 책임지겠다며 그러지 말라 했지만 어디 그럴 수 있나요? 자식에게 민폐 끼치는 노인이 되고 싶진 않았습니다. 나이도 있겠다. 지인의 소개로 어렵게 구한 자리라 나름 열심히 해야겠다는 각오까지 가지고 출근을 했는데요. 백화점 화장실 휴지통을 비우기 위해 들어갔다가 사돈어른을 만난 겁니다. 처음엔 사돈인지 모르고 있었는데 먼저 저한테 아는 척을 하더군요. 어머, 여기서다 만나네요? 그나저나 어떻게 이런 우연이 다 있죠? 그러게요. 근데 옷 보니까 청소부로 취직하신 거예요? 아이고, 그 나이에 청소부 일까지 어떻게 하시려고 하세요? 나이 먹고 이런 일 하시면 관절 다 나가요. 네, 그래도 일하는 게 재미있어서 하고 있어요. 집에서 쉬면 오히려 몸만 더 쑤시더라고요. 참, 우리 안싸도는 마음이 이렇게 넓으시다니까. 나중에 저희 집에 가정부 필요할 때 부를게요. 집이 워낙 넓어서 가정부 두고 사는데도 손이 더 필요할 때가 있거든요. 네? 솔직히 청소부로 마주쳤다는 게 조금은 창피했고 저절로 고개가 수그려졌습니다. 누가 봐도 청소부 옷을 입고 있으니 모를 리 없었고요. 그런데 안사돈은 이 틈을 놓치지 않고 저런 말을 하더군요. 아무리 그래도 사돈에게 자기 집 가정부 일을 해달라니 이게 말이 됩니까? 당황했던 나머지 저도 반문을 하고 말았는데요. 그러자 안사돈은 물론 공짜로 해달라는 건 아니고 돈 드릴게요. 라고 말하더라고요. 그러더니 나중에 또 만나자며 제 할 말만 하고 나가버리더군요. 어이가 없어서 몇 분째 벙쪄 서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다른 청소부와 교대 시간이 되어 옷을 갈아입고 백화점 밖으로 나가려고 했는데요. 잠깐 화장실에 들려 손이라도 씻고 가려고 화장실 안으로 들어갔는데 익숙한 목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바로 안사돈과 딸아이 신우 목소리였어요. 엄마, 근데 아까 그분 청소부 옷 입고 마주쳤으니까 진짜 쪽팔렸겠다. 그치? 그럼 아이고 나도 아는 체 할까 말까 하다 그래도 했다. 청소부 사돈이라니. 왜 하필 그런 사람이 우리 집안하고 엮인 건지. 아휴 진짜 싫다 싫어. 오빠가 그런 여자 데려왔으니 어쩔 수 없지 뭐. 솔직히 엄마가 손보러 간 여자들 중에 하나만 골랐어도 집안 넉넉했을 텐데. 그러게 말이다. 누굴 탓하겠니? 아무튼 다신 마주치고 싶지 않더라. 심지어 옷에서 냄새도 나던데. 여기 백화점 청소부들은 옷도 제대로 안 빠나 봐. 내가 민원이라도 넣어야겠어. 직원 관리를 도대체 어떻게 하는 건지. 그러니까 엄마 오늘 내가 가서 백화점 담당자한테 따질게. 저런 사람이 청소부로 일하면 백화점 매상 확 떨어질걸? 걸어다닐 때마다 냄새나서 손님들 불쾌할 거 아니야. 그리고 저기 뭐야 오빠한테 들었는데 새언니 친정에 돈까지 퍼줬다며? 그 집 막내 아들 사고 쳐서? 그래 내가 열받아 혼났다. 진짜 지지리도 없는 집구석이야. 자식 새끼들까지 다 그 모양이니. 처지가 불쌍해 봐준 거다.
순간 모멸감이 확 치솟아 얼굴이 붉어졌고 도저히 그 자리에 있을 수 없어 도망치듯 나와버렸습니다. 머릿속에선 계속해서 그들의 대화 내용이 맴돌았어요. 저를 능욕하는 말들, 제 직업을 가지고 함부로 찌어대던 말들, 그 모든 말들이 상처가 되었습니다. 눈물이 주룩주룩 흐르는데 그 와중에 갈 곳은 없어 근처 서점에 가 몸을 녹이며 하염없이 흘러내리는 눈물을 닦아내렸죠. 그런데 사람의 인생이란 참 묘합니다. 가장 힘들고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상황에서 사위에게 전화가 온 겁니다. 사위는 제 목소리가 안 좋으니 대뜸 무슨 일 있냐고 물었고 저는 고지곳대로 소리치며 말해버렸어요. 사실 그 순간엔 감정을 참을 수가 없었거든요. 사위는 저희 집으로 딸과 함께 찾아와 또 무릎을 꿇고 죄송하다고 하더군요. 저는 이날 사과를 받으면서도 기분이 무덤덤했습니다. 사위가 제게 사과할 일도 아니었고 다름 아닌 제게 용서를 빌어야 할 장본인은 따로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정작 그 장본인들은 제게 어떤 연락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저 혼자만 감정을 삭혀야 했을 뿐이었죠. 더군다나 안사돈이란 사람은 정말 뻔뻔하더군요. 나중에 딸까지 이 상황을 알고선 이혼을 하겠다 뭐하겠다 난리를 치며 사태가 커지자 저희 집으로 찾아온 겁니다. 제게 위로금이라며 돈을 전달하더군요. 이 정도면 됐겠죠? 뭐가 됐나요? 아시잖아요. 더 큰 문제 만들지 말죠. 가족끼리. 어이가 없어 따지려고 드니 안사돈은 더 큰 무기를 꺼내들었습니다. 제가 상상치 못했던 부분이었어요. 제가 말실수했고 사돈 기분 언짢게 해드렸다면 죄송합니다. 그런데 사돈, 저도 할 말은 많습니다. 우리 맏며느리가 자기 동생 챙긴답시고 우리 아들 돈을 몇 번이나 가로채 갔어요. 애가 요즘 일하느라 얼굴살이 쏙 빠져서 보고 있으면 안쓰러워 죽겠다니까요? 사돈도 알고 계셨죠? 그건 알고 있긴 했지만 네, 모두 제 아들 돈이에요. 아시다시피 우리 며느리는 집안에서 살림만 하니까요. 마치 안사돈은 그게 대단한 무기라도 되는 듯 제 딸이 집에서 자기 아들 등골 빼먹는 존재라는 듯 말을 이어갔습니다. 제가 친정에 그렇게 돈 퍼나는 거 아니라고 그렇게 말려도 말을 안 듣더라고요. 며느리는 결혼하면 출가 외인인 것을 우리 며느리만 몰라요, 사돈. 큰 액수는 아니었다고 들었습니다. 자그마치 5천만 원이에요. 5천이 누구 동네 개 이름인가요? 그 말에 말문이 턱 막혀버렸습니다. 사실 저야 더 쏘아붙이고 싶었죠. 근데 언제 왔는지 모르게 제 딸이 뒤에 서 있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사돈. 그 돈 제가 갚아드리죠. 그러니 지금은 나가주세요. 위로금도 필요 없습니다. 갚을 거란 기대도 안 해요. 이런 집구석에 어떻게 5천이 있겠어요. 참, 아직도 전 이날을 잊을 수가 없네요. 그런 말을 하고 나가는 안사돈이라는 작자나 제 딸의 무너진 얼굴이나 저의 처량한 모습, 이 모든 것들이 거실 유리창으로 비춰오는데 가슴이 꽉 막힌 듯 했습니다. 그 뒤로 전 둘째 딸과 오랫동안 연락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걸어도 딸 쪽에서 받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사람 일은 참 묘합니다. 이렇게 무너져 있을 때 뜻하지 않은 좋은 우연을 만나게 되니까요. 어느 날 갑자기 아들에게서 전화가 오더군요. 오랜만에 걸려온 아들의 전화라 반갑기보단 어색하고 얼떨떨했습니다. 그래, 무슨 일이냐? 너 혹시 사고라도 친 게야? 엄마, 사고는 무슨... 반가운 소식 전해주려고 전화했지. 반가운 소식은 무슨... 너 이번에도 전처럼 돈 해달라고 전화한 거 아니지? 엄마 돈 없다. 먹고 죽을 애도 없어. 엄마, 무슨 그런 말을 해. 나 철들었어. 이번엔 정말 그런 거 아니고 내가 엄마한테 줄 게 있어서 그래. 엄마 집으로 갈 테니까 나 좋아하는 김치찌개 해줘. 아들은 역시나 아들이었습니다. 갑자기 생뚱맞게 저에게 줄 게 있다고 하더니 전화를 뚝 끊어버리더라고요. 무슨 일인가 하여 나갔더니 아들은 정말로 두툼한 돈봉투와 함께 통장 하나를 건넸습니다. 눈이 안 좋아 작은 글씨는 잘 보이지 않았지만 액수는 억이 넘어갔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하여 물었더니 아들은 이번에야말로 투자 사업이 성공했고 큰 돈을 벌여들였다고 하더군요. 안정화되기까진 말을 아끼고 있었고요. 누나에게도 보답하고 싶다면서 누나 몫까지 따로 전달해주고 싶은데 누나가 연락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제야 저도 작은 딸내와 연락이 닿은 게 아주 오래전이라는 게 상기되었습니다. 예전엔 어린 손녀딸도 봐주고 곧잘 놀아주었는데 말이죠.
아들을 만나고 난 후 저는 제가 먼저 딸에게 연락했습니다. 그리고 손녀딸을 보고 싶다는 핑계로 집으로 오라고 했죠. 오랜만에 본 딸은 어딘지 사람이 넋이 나가 있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을 피하려 하길래 손녀딸만 몇 번 놀아주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손녀딸이 저만 보면 자꾸 이상한 말을 하는 겁니다. 할머니, 엄마가 매일 아파해. 어? 어린 손녀는 저만 보면 계속 딸이 아프다는 말을 했어요. 제가 보기엔 딸이 어디 아픈 것 같지 않은데 말이죠. 혹시 건강상에 문제가 있나 하여 물어보니 그런 건 결코 없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감이란 것이 무섭죠. 제 머릿속에 문득 한 사람이 스쳐 지나가더군요. 딸이 핸드폰에 시어머니라는 글자만 봐도 몸을 자동으로 떤다든지 하는 그런 반응 등이 걸렸습니다. 네, 바로 안사돈이요. 저도 모르게 갑자기 무섭게 몸을 일으켰고 저는 사위에게 위치를 물어 사돈댁을 찾아갔습니다.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일단 알아는 봐야겠다 싶었어요. 그리고 저는 거기서 보면 안 될 것을 보고 말았죠. 사돈댁의 문을 열자마자 안사돈이 제 딸의 머리채를 잡고 있더군요. 딸애는 비명을 지르며 제발 놔달라고 소리를 치고 있었고요. 그 순간 딸애의 눈물 자국이 눈에 선연히 들어왔습니다. 사돈이란 여잔 가정부가 하는 말도 못 듣고 딸애에게 소리를 버럭버럭 지르고 있었습니다. 야, 이년아, 너는 시녀야. 내 아들 시녀라고. 시녀 주제에 내존할 것이지. 어디서 애 둘 낳았다고 유세 부리고 지랄이야. 야, 너 아직도 내 아들 한 번 바람핀 거 가지고 지랄 떠니? 네가 잘했어. 봐, 내 아들이 그랬겠어? 저는 곧장 달려가 있는 힘껏 내리쳤습니다. 그리고 무슨 일이 일어났는진 기억이 드문드문 납니다. 나이 70에 무슨 힘이 그리 있었겠냐마는 안사돈은 제게 뺨을 맞고 그대로 쓰러져 버렸고 저는 딸애를 끌고 나왔습니다. 그러고 나서 모든 절말을 알게 되었어요. 딸애는 지금까지 엄청나게 무수한 가학적인 행위들을 당해왔었습니다. 사위란 놈은 계속해서 바람을 피워댔고 딸아이가 시어머니에게 사위의 그런 행동을 막아달라 하면 저런 식으로 머리채를 잡았다고 합니다. 이 외에도 시어머니는 분수도 모르고 날뛰는 자기가 싫다며 청소부 딸년이란 말을 하며 머리채를 잡았다고 해요. 나중엔 시어머니가 너무 무서워 도망칠 의지도 잃었다고 합니다. 그 말을 듣는데 몸이 부서질 듯 아파오더군요. 제가 겪었던 일, 아니 그보다 더 심한 일을 딸아이가 또 겪고 있는 것이니까요. 저는 바로 딸아이가 지금까지 모아놓았던 증거를 바탕으로 법적 소송을 걸었고 최고의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막내 아들이 흔쾌히 도와주었고요. 미자야, 엄마는 있잖아. 신이 있다면 반드시 그 못된 짐승 같은 놈들 반드시 벌받게 해줄 거라고 생각해. 정말이야. 엄마, 고마워. 엄마 없었으면 어쩔 뻔했는지. 엄마한테 너무 고맙고 미안해. 정말 다행스럽게도 하늘은 저희 편을 들어주셨습니다. 가학적인 행위를 일삼았던 사돈은 법적 처벌을 무겁게 받았고 이혼 소송에서도 위자료를 받았습니다. 물론 딸아이의 정신적 피해 보상이 되기에는 너무나 작은 액수지만요. 요즘은 딸아이의 정신 건강을 위해 막내 아들이 준 돈으로 전원주택을 사서 그곳에 들어가 살고 있습니다. 부디 딸아이가 완쾌하길 바랄 뿐입니다. 또 우리 손주들 역시 마음의 상처를 잘 극복하길 바랍니다. 여러분, 두 번째 사연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실 거죠? 그럼 두 번째 사연 바로 시작합니다. 오늘은 어떤 사연자분께서 저희를 그 사연 속으로 빠져들게 해주실까요? 저와 함께 이 사연을 만나보시는 동안 여러분의 시간이 행복하기를 바랄게요. 그럼 바로 만나보실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유튜브에 사연 채널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게 된 이후로 완전히 푹 빠지게 된 사람이에요. 라디오처럼 틀어놓고선 다른 볼일을 보면 좋더라고요. 특히나 집안일을 할 때도 말이죠. 청소를 하면서 사연에 빠지다를 틀어놓으면 지루하지도 않고 기분 탓인가 괜히 일의 효율도 늘어나는 느낌이 든답니다. 저도 사연을 보내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고민을 혼자 오래 하다가 용기를 내보게 되었어요. 혹시 여러분도 TV를 시청하실 때 오래 봐왔기 때문에 그만큼 오랜 세월을 알아온 연예인들을 보면 옛 생각에 잠기시고는 하나요? 저희 친정엄마께서는 그런 분이셨어요. TV를 시청하시다가 당신이 잘 아는 중견 배우들을 보시면 꼭 그 사람들과 얽힌 이야기를 늘어놓으셨답니다.
저 배우가 예전에는 어떤 일에 휘말렸었다느니 또 저기 배우는 어떤 작품 찍을 때 나는 무슨 일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는 참 살기가 어떠했었다느니 이런저런 이야기를 주절주절 늘어놓는 버릇이 있으셨죠. 저는 제가 나이가 들기 전에는 친정엄마의 그런 면들이 잘 이해가 안 갔고 그저 왜 저렇게 TV를 보시면서 말씀을 많이 하시는 건가 하는 투정이 속으로 들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게요. 제가 슬슬 나이가 들다 보니까 그런 친정엄마의 모습을 닮아가더라고요. 제 또래의 여자 연예인들이 결혼 소식을 줄줄이 대중에게 알려오는 것에 저는 참 많은 감상이 들었답니다. 저것들은 20년 전에도 저렇게 생겼었는데 세월이 흘러도 어쩜 거의 똑같구나. 요즘 세상에는 40대 초혼이 정말 아무렇지도 않아졌구나 하는 생각들을 한참 했었네요. 저는 40대 여자입니다. 소위 톱스타 반열에 올라 꽤 오래도록 연예계에서 군림해온 그 여자 연예인들이 가장 어리고 예쁠 때 데뷔하여서 연예계 안에서 첫 꽃을 피우던 시절을 그대로 봐왔던 대중이기도 하죠. 여러분은 혹시 TV 속의 화려한 연예인들을 보면서 본인의 인생을 돌아보진 않으시나요? 저는 거의 그러는 것 같아요. 이런 점도 참 친정엄마를 닮았네요. 저는 사실 저의 결혼 이야기를 중점적으로 적어보고 싶어서 문을 두드리게 되었어요. 지금까지 살면서 저는 여러 지인들을 곁에 두었지만 진짜 백이 저의 속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깊은 관계의 친구들은 만들지 못하였습니다. 또한 저의 못나고 구질구질한 면모를 내보이기 싫었기에 그런 것들을 감추면서 살았던 것도 있네요. 그렇기에 저의 이야기를 자세히 아는 사람이란 전무하다고 할 수 있는데 지금 사연에 빠지다를 통해서 꺼내 보이는 거예요. 제가 기억하는 저의 어린 시절 집안은 참 가난하였습니다. 저는 사남매 중에서 둘째로 태어났어요. 집이 가난하다고 해도 그런 와중에 자식이 많다고 해도 서로 아웅다웅하면서 그 안에서 정겹게 살아가는 집들이 분명히 꽤 존재하잖아요. 그래서 부자라도 그런 화목은 돈으로 살 수 없다고들 말을 하는 것이고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제가 생각하기에 저희 친정집은 부자들이 부럽다고 여길 만한 구석은 단 한 가지도 갖추고 있지 못했습니다. 동정이나 받았으면 또 모를까요? 친정아버지께서는 제가 기억하는 가장 어린 시절의 기억부터 일을 다니고 계셨던 분입니다. 3교대 근무를 나가셨어요. 공장일이었지만 그래도 그것도 번듯한 규모의 회사라고 열심히 다니셨습니다. 3교대가 어떤 건지는 다들 아시죠? 저희 친정아버지께서는 어느 날은 아침 7시에 출근해서 한낮에 귀가하셨고 어느 날은 점심 드시고 출근을 하셨으며 또 어느 날 밤은 10시에 출근을 하셨습니다. 친정엄마께서 이 3교대를 두고 저한테 말씀하시기를 봄, 여름, 가을, 겨울 할 것 없이 밤 10시면 세상이 무조건 깜깜해. 그런 때에 집을 나서서 일을 가야 한다는 게 그게 얼마나 서럽고 눈물 나는 일이었니. 이렇게 표현을 해주셨어요. 저는 친정엄마의 그 서럽다는 표현이 제 가슴속에 날아와 박혔답니다. 두고두고 곱씹을수록 저를 서글프게 만들었죠. 추운 겨울이면 이불 밖으로 조금도 몸을 빼기 싫은 밤이었는데 그 새카만 어둠 속으로 추위와 맞서며 출근하셔야 했던 분이 바로 친정아버지셨던 거예요. 이렇게 사는 모습을 요즘의 어리고 젊은 세대가 바라본다면 어떻게 반응을 해올지 저는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러길래 왜 애는 넷이나 낳아서 그렇게 사느냐. 자식 4명을 전부 다 풍족하게 키워줄 수 있는 형편도 안 되면서 그런 집에 태어나고 싶은 아이는 없었을 거다. 이런 식으로 보겠죠. 인터넷에 그 어느 사이트를 가보아도 또 유튜브만 보아도 요즘 세대의 정서를 알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저는 그 시절과 지금이 결코 같지 않다는 의견을 내놓고 싶네요. 가난과 무지가 혐오스럽게 비춰지는 현 세대에게 그 시절에 대한 이해를 구하고 싶진 않고요. 다만 비난은 안 해주었으면 좋겠어요. 요즘 10대, 20대들은 아주 어렸을 때부터 스마트폰이며 각종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세상 돌아가는 걸 너무 빨리 알고 배우는 데다가 무척 약삭 빠릅니다. 초등학생 그 어린아이들끼리 자기들끼리 급을 나눈다는 이야기 혹시 접해보셨나요? 누구는 고급 브랜드 아파트 살고 누구는 낡은 주공 아파트 살고 또 누구는 빨간 벽돌집 9억 빌라에 월세 들어서 살고 이런 걸 아이들이 따지는 현황을 보면 기함하게 됩니다. 이런 판국이니 가난한데 애까지 많은 집은 요즘에는 남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죠. 그래서 결혼하는 사람들도 줄어들고 출산율도 곤두박질 치나 봅니다.
내 한 몸 건사해서 즐겁게 사는 것이 낫지 결혼을 해서 TV 속의 육아 예능 프로그램에 나오는 연예인 자식들만큼 내 자식한테 해줄 자신도 없는데 애까지 낳고 싶진 않으니까요. 오죽하면 출산율을 떨어뜨린 주범이 연예인들이 자기 자식을 키우는 모습을 보여주는 육아 예능 프로그램이라는 얘기까지 있을까요? 혹시 결혼해서도 아이를 안 갖는 자식 부부를 두셨다거나 혼기가 다 찼는데도 결혼 생각이 없는 자식을 두신 분들이 계시다면 옛날과 현재가 상황이 같지 않음을 필히 고려해서 그들을 이해해 주셔야 할 거예요. 저희 친정부모님께서는 특별히 자식 계획을 세우신 것은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무분별하게 자식을 가지신 것은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무 생각도 없이 그저 없는 형편에 무조건 아이만 낳은 부모는 아니었다는 것이죠. 두 분께서는 막연하게 아들 둘, 딸 둘 이렇게 낳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셨었대요. 그렇게 된다면 정말 이상적일 거라고 여기셨다고 합니다. 그 생각이 현실이 되는 바람에 두 분께서는 무척 신기해하셨다고도 했고요. 이것은 첫째인 집안의 장남, 저희 오빠가 저에게도 똑같이 말을 해준 부분이니까 확실한 진실이에요. 친가와 외가 모두 형편이 썩 좋진 못했는데 특히 친가는 가족들끼리 사이가 안 좋았습니다. 외가는 집안 사정 때문에 식구들이 한때 뿔뿔이 흩어져서 살았어야만 했다고 하고요. 그렇기 때문일까요? 저희 친정부모님께서는 단란하고 화목한 가정을 꾸리는 것에 무척 뜻이 강하셨대요. 서로를 닮은 자식들을 낳아서 사랑으로 보듬어주고 잘 키워주고 싶다는 열망이 크셨던 것입니다. 첫째 아들, 둘째 딸, 셋째 딸, 넷째 아들 이렇게 4남매가 태어났습니다. 친정아버지께서는 저희 남매들을 위해 한파주의보가 내려 세상이 꽁꽁 얼었던 겨울에도 그 늦은 밤에 어둠과 추위를 가르며 출근을 하셨어요. 친정엄마께서는 저희 남매들을 키우시면서 동네 아주머니 두 분과 부업 일을 하셨고요. 저희 친정집안은 그런 집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루하루 열심히 살다 보면 반드시 쥐구멍에 벼뜰 날이 올 거야. 조금만 더 이를 악물고 버티면 더 좋은 환경에서 살 수 있을 거란다. 친정엄마께서 저희 남매들에게 해주셨던 그 말씀을 저는 믿었습니다. 그렇게 될 것을 의심하지 않았더랬죠. 아주 어렸을 때라 기억이 너무 흐릿하지만 제가 6살 때까지 살던 집은 단칸방이었는데 7살 때 이사를 갔습니다. 집에 방이 따로 2개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너무 행복했어요. 6식구가 살기엔 그 집도 좁은 집이었으나 단칸방을 벗어났다는 것 자체가 그때는 즐거웠었거든요. 그 변화를 기억하기에 저는 친정엄마의 말씀을 믿을 수 있었고 기대에 부풀 수 있었습니다. 부모님 말씀 잘 듣고 공부 열심히 하고 그러면 앞으로 더 우리 집이 잘 살 수 있겠지? 미래의 부모님 집은 부자가 되어 있을 거고 나는 엄청 멋진 사회인이 되어 있을 거야. 어렸던 저는 달콤한 꿈에 취해 있었습니다. 떡볶이 한 컵도 100원짜리 불량식품 과자 한 봉지도 소중하고 맛있게 먹었던 그때를 지나며 더 나은 미래를 그렸습니다. 그러나 하늘은 무심하였습니다. 바로 제 아래 동생인 저희 집 셋째, 제 여동생이 갑자기 아프기 시작하였어요. 어렸을 때라 무지하였기에 그 시작점이 언제였는지조차 저는 정확히 몰랐습니다. 병명은 백혈병으로 드러났는데 이것도 좀 늦게 밝혀졌던 것으로 기억을 해요. 늦게 알아냈던 것이 화근이 되었는지 아닌지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여동생 이야기를 먼저 꺼내고 싶지 않아서 저는 계속 피해왔고 집안에서 워낙 금기처럼 여겨지는 이야기였기에 세월이 흘러서도 그때의 정확한 상황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때 여동생은 백혈병으로 드러나서 투병 생활을 하셨고 친정엄마께서 그 곁에 붙어서 매달리셨습니다. 친정아버지께서 벌어오셨던 돈은 족족 모두 병원비로 나갔고요. 3교대를 하시던 친정아버지의 일정이 너무 헷갈려서 제가 밥을 안 차려도 되는 때에 차리기도 했었고 일을 나가시는 줄도 모르고 아무것도 안 했는데 친정아버지께서 출근 준비를 하시길래 깜짝 놀라서 아연실색을 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지금 돌아보면 우습고도 가슴 아픈 추억이네요. 어린 집안의 막내, 남동생을 오롯이 챙겨야 하는 것도 저의 몫이었죠. 저는 그저 친정엄마께서 여동생의 손을 잡고 집으로 돌아오시기만을 기다리면서 묵묵히 감내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는 어렸을 때라서 간과하였지만 장남인 오빠도 그 당시엔 심경이 무척 복잡했던 것 같아요. 되게 울적해했고 힘들어했던 것 같네요. 오매불망 저희 식구들이 기다렸던 여동생은 그 언제인가 퇴원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얼마 안 있어서 다시 입원을 했고 그 후로는 다시 퇴원을 하지 못한 채로 끝끝내 하늘의 별이 되었습니다.
불쌍한 우리 딸. 이렇게 없이 살고 배운 것도 없는 집안에 셋째로 태어나지만 않았어도 분명히 더 오래 살았을 것을, 더 행복하게 살다가 떠났을 것을, 왜 내 자식으로 태어나서 이렇게 불쌍하게 떠났어야만 했냐. 내가 미안하다. 친정아버지께서 죄 피부가 거칠어진 얼굴을 손으로 쓸어내리시며 눈물도 계속 닦아내셨던 그 모습이 저에게는 인상 깊게 남아있습니다. 그 순간의 모습이 너무 슬퍼서 가슴이 옥죄어 왔던 것 같아요. 그때는 스마트폰이랄 게 어디 있나요? 만화영화가 시청률이 40%가 넘게 나오기도 했던 시절입니다. 기껏해야 TV로 공감대를 형성했던 시절이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저희 집안의 가난이 어느 정도의 수준인지, 남들과 비교했을 때 얼만큼 떨어지는지 이런 것을 아예 몰랐고 관심조차 없었습니다. 가난해서 짜증나고 서럽기는 하지만 남들도 이 정도로 사는 사람들이 많을 거라고 막연하게 생각했었으니까요. 하지만 여동생의 죽음으로 처음 그런 것들을 인지하게 되었어요. 여동생이 떠나고 나서 남겨진 병원비로 지게 된 빚 때문이었죠. 생명 하나를 잃었는데 빚은 남겨졌다? 이 사실이 어렸던 저에게 미칠 듯한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갑자기 세상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어요. 제가 그 정도였으니 저보다 머리가 굵었던 오빠는 어떻겠나요? 아주 착잡했겠죠. 집안 분위기는 점차 개판이 났습니다. 친정아버지께서는 언제부터인가 술을 드시기 시작하였고요. 친정엄마께서도 많이 변하셨습니다. 그땐 몰랐지만 지금 생각하면 친정엄마께서는 우울증을 앓으셨던 것 같아요. 여동생의 병상을 내내 지키셨던 분이 바로 친정엄마이셨는데 끝내 여동생이 병마를 이겨내지 못한 데다가 남은 자식들을 돌봐야 하지, 빚도 갚아야 하지, 이런 상황들이 있으니까 친정엄마께서는 당신 스스로의 상태를 점검해 보실 수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때는 우울증이라는 개념 자체가 희소했었어요. 정신과라든지 상담 치료라든지 그런 게 어디 있나요? 정신질환 관련해서는 정신병원밖에 사람들이 몰랐던 시절입니다. 오죽하면 치매라는 개념조차 널리 알려지지 않아서 그저 나이 많으신 노인분들이 이상행동을 하면 노망 들었다고 표현을 했었을까요? 그랬으니 아무도 친정엄마의 병 들어가는 마음을 알아주지 못했던 거예요. 기쁠 일 하나 없는 집구석에서 웃을 일도 없으니 왠지 식구들끼리도 서먹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여동생이 떠나고 나서 1년이 지났을 때 저는 그래도 제가 딸이랍시고 친정엄마께 힘이 되어드려야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었어요. 위로를 건네드리고 싶었고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드리고 싶었습니다. 살갑고 화목한 모녀관계를 만들어가고 싶었어요. 그런데 설마하니 이게 제 발목을 잡을 줄은 몰랐습니다. 술을 자주 찾으시며 집 밖으로 걷도셨던 친정아버지, 여동생이 떠난 이후로 말수가 확 줄었고 성격이 까칠해졌던 오빠, 손이 많이 가고 사람 피곤하게 만들었던 남동생, 이런 가운데 친정엄마께서는 당신에게 위로를 건넨 저에게 의지를 하고 싶어 하셨어요. 시간이 갈수록 저는 친정엄마의 온갖 하소연을 들어드려야 하는 상대로 전락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어느 날은 너무 숨이 막혀서 그만 듣고 싶다, 나 피곤하다 이런 식으로 나왔는데 그럴 때면 친정엄마께서는 거의 졸도하시려고 하였습니다.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러니? 네가 그렇게 나오면 엄마는 너무 서운해. 엄마는 너한테밖에 이런 얘기 할 데가 없는데 네가 내 마음을 못 알아주면 난 어쩌라는 거야. 친정엄마께서 그러실 때마다 저는 아주 지긋지긋해서 미쳐버릴 것만 같았어요. 그런데 가슴 한구석에서는 우리 엄마 참 안 됐다, 불쌍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모질게 굴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대학을 너무나도 가고 싶었어요. 하지만 돈이 없어서 힘들어 죽겠다는 친정엄마의 하소연에 못 이겨서 그것에 등이 떠밀린 채 대학 진학을 포기하고 취업 전선에 뛰어들어야만 했습니다. 같이 고등학교에 다닌 친구들이 대학 생활을 즐기는 동안 저는 돈을 벌기 시작했지요. 생활이 달라지니까 사이도 멀어지더라고요. 이때 친정오빠는 군입대를 하였고 저의 어깨는 더더욱 무거워졌습니다. 친정아버지와 제가 버는 돈으로 저희 집이 생활을 하고 돈을 모았죠. 그런데 어느 날 문득 친정 부모님께서 남동생은 꼭 대학을 보내야 한다고 하셨는데 그 말씀이 너무 당연해서 이해가 가는 한편 제 가슴 한구석에는 응어리가 졌습니다. 그럼 저는 대학에 안 가도 되었던 자식이었나요? 그 물음이 턱끝까지 차올랐었어요. 하지만 철없이 굴기에는 집안 상황이 여유롭지 않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에 속으로만 삭혀야 했습니다. 결국 남동생이 대학 가는 것을 제가 뒷바라지를 다 해줬네요.
속상했지만 남동생이 잘 돼야 결과적으로 집안에 좋은 일이라는 생각으로 서러움을 꾹 눌렀습니다. 여동생이 떠난 이후로 내내 눌러 참고 살아온 저였지만 그랬던 저를 조금 변화시킨 계기가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저희 오빠가 사귀던 여자친구랑 결혼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고 집에 알려왔을 때였어요. 친정 부모님께서는 아직은 결혼하기 이르지 않냐고 오빠를 나무라시면서도 우리 장남을 장가 보내려면 돈이 더 필요하겠는데? 이런 계산부터 바로 하시고 저에게 손을 벌리셨습니다. 와, 그때 기분이 정말 뭐라고 설명할 수 없게 비참했어요. 제가 마치 집에다가 돈이나 벌어 갖다 바치는 기계에다가 친정엄마의 하소연을 들어주는 공짜 상담사라도 된 기분이었죠. 그래서 저는 20대 때 오빠랑 사이가 좋지 못하였습니다. 오빠는 우리가 남이냐, 가족끼리 이것저것 재지 말아라 라고 하셨고 저는 내 일방적인 희생으로 굴러가는 집안 꼴이 짜증난다며 맞섰습니다. 그 여자친구랑 크게 다투는 바람에 오빠는 결국 그때 결혼을 하진 않았었지만 저에게는 어떤 교훈 한 가지를 남겨주었고 그래서 저는 홧김에 결혼하고 싶다는 욕망을 품게 되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제가 만났던 남자가 있었어요. 어떤 사람이었냐 하면 제가 듣고 싶어하는 말을 잘 해주는 남자였습니다. 네가 정말 힘들었겠다. 고생 많았네. 이렇게 말을 해주는 것을 듣고 제가 그 남자한테 빠져서 넘어가 버렸어요. 그까진 위로해도 제가 정신을 못 차릴 때였던 것이죠. 그 남자는 저처럼 고졸에다가 직업도 그저 그랬고 인물도 솔직히 보통 이하였습니다. 하지만 저한테 다정다감했으며 무엇보다 저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었기에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결혼하고 싶은 마음에 친정 식구들에게 그 남자를 다 소개시켜주기까지 했습니다. 제가 그 남자 집에 가서 마치 이미 며느리라도 된 것처럼 같이 식사 준비도 하고 둘러앉아서 밥도 먹고 그쪽 부모님의 생신도 챙겨드렸었죠. 저희 친정 부모님께서는 변변찮아도 너무 변변찮다며 그 남자를 결혼 상대로 탐탁지 않아 하셨고 저는 콩깍지가 씌어서 전혀 듣지 않았었고요. 결혼을 강행하였는데 결론적으로는 파혼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 남자가 바람을 피웠는데 저한테 현장을 들켰거든요. 제가 너무 큰 충격을 받아서 식음을 전폐하고 있을 때 그 남자가 저에게 찾아와서 늘어놓았던 자기 변호가 잊혀지지 않습니다. 막상 너랑 결혼하려니까 너무 심란해서 그랬어. 너보다 잘난 여자를 만나고 싶었거든. 대학도 나오고 집안도 더 유복한 여자 만나서 멋지게 살고 싶은 욕심에 그런 실수를 저질렀다. 상처 줘서 미안해. 그런 뻔뻔한 변명이 또 있을까요? 지금 생각하면 완전히 정신이 이상한 놈이었어요. 저한테 바람 현장을 걸린 게 얼마나 다행이었는지. 하지만 당시에는 그런 식으로 파혼을 맞았다는 게 미친 듯이 힘들었을 따름이었죠. 연애 기간 약 2년, 그 기간 동안 들인 제 모든 수고와 돈도 날아간 셈이었습니다. 그 후로 저는 남자에 대한 기대치를 완전히 내려놓았어요. 대신 저를 배신했던 그 남자가 했던 말처럼 나보다 나은 상대와 결혼하고 싶다는 희망사항을 품게 되었습니다. 불같은 운명적인 사랑을 할 게 아니라면 그냥 조건이 더 좋은 남자랑 결혼을 하는 게 최고일 것 같더라고요. 제가 객관적으로 잘난 여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저보다 훨씬 더 높은 급의 남자를 만나는 것은 아주 힘든 일이었고 절충안을 찾아서 저는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결혼한 남자는 우선 4년제 대학을 나왔으며 인물도 제법 괜찮았죠. 착하거나 부드러운 성격과는 거리가 멀었으나 자기 신념 확고해 보이는 모습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남편은 제가 생활력이 강하고 수더분해 보인다면서 결혼 상대로는 최고라고 생각을 했다더군요. 저희 두 사람끼리는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졌는데 문제는 시댁에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시댁에서는 처음부터 저를 마음에 안 들어했기 때문이죠. 남편이 장남이라는 것도 큰 몫을 했다고 생각해요. 남편은 3남매 중에 맞이인데 자기 밑으로 여동생과 늦둥이인 남동생이 있었습니다. 다닌다는 직장 얘기 듣고서는 그래도 그 정도면 어디 가서 부끄럽지 않겠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고졸? 최종 학력이 고등학교 졸업인 건 꽤나 큰 하자인 것 같아서 기분이 좀 그렇네요. 인사드리러 갔었던 첫 만남에서 시어머니께서는 저에게 그런 식의 말씀을 하셨었죠. 저는 고졸이라는 저의 최종 학력이 결코 만족스럽지 못하였으나 남한테 부끄럽다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오진 않은 바였습니다. 집안 상황상 그때는 제가 대학에 가기 어려울 때였고 저는 사회 경쟁력을 열심히 쌓아오면서 제가 이뤄낸 것들에 대한 보람과 자부심이 조금은 있었거든요. 직장에서도 제가 고졸이랍시고 불합리한 대우를 딱히 받은 것도 없었고요. 그랬기에 시어머니의 반응은 저로선 너무 의외였으며 당황스러웠습니다.
우리 아들은 멀쩡한 대학 나왔고 우리 딸은 곧 박사 학위 딸 사람인데 아이고 차이가 나도 너무 나서 민망해 죽겠네. 우리 집에 고졸이 며느리로 들어온다니 본인이 적응이나 잘할 수 있겠어요? 그때 당시에는 시어머니께서 저를 대놓고 비우신다는 생각까지 못하고 그냥 저를 떠보시는 거라고만 여겼었어요. 그러니까 눈치 없이 해맑게 웃으면서 대답을 해드렸었겠죠. 네, 그럼요. 당연하죠.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어머님. 제가 어머님께 예쁨 받을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할게요. 아니, 고졸은 고졸 집안으로 시집 가는 게 마음이 편하지 않겠나 싶어서 나는 말을 던져본 것인데. 아니에요, 어머님. 저 마음 하나도 안 불편해요. 어머님의 며느리가 되어서도 마음 편하게 잘 지내겠습니다. 저의 반응을 보면서 아마 시어머니께서는 뭐 이런 게 다 있나 싶으셨을 것 같네요. 그때 그 순간으로 시간을 돌릴 수만 있다면 저는 시어머니의 모욕적인 언사 앞에서 다른 반응을 할 것 같지만 지난 걸 되돌릴 순 없는 노릇이었죠. 남편한테는 좀 욱하는 성격이 있었는데 그게 저랑 결혼 진행을 하면서 이상한 쪽으로 발휘가 되었어요. 시댁 식구들한테 남편이 어느 날 욱해서 이런 식으로 말을 하고 만 거예요. 내가 하기로 결정한 결혼인데 왜 토를 달고 여기에다 태클을 거는 거야? 내가 한다잖아. 내가 하고 싶다잖아. 이 결혼을. 그 바람에 어영부영 결혼을 하게 되었으니 어이가 없는 전말을 품은 결혼이었죠. 그래서 저는 지인들한테 조건이 제가 확 기우는 결혼을 어떻게 그렇게나 빨리 시댁 쪽에 승낙을 받고 진행할 수 있었는지 진상을 밝히지 않았답니다. 시댁에서 저를 낮잡아 본다는 것도 남편의 욱하는 다혈질 때문에 결혼이 결정되어 버렸다는 것도 남한테 말하기는 꺼려지는 진실이었으니까요. 제가 결혼한 걸 두고 저를 아는 사람들은 땡 잡았다, 정말 잘 되었다면서 축하를 해주었지만 그 실상은 그러지 못하였습니다. 제가 잡은 땡이 좋은 땡이 아니라 나쁜 땡이었거든요. 진실된 사랑을 쫓아 결혼하지 않고 조건을 앞세웠던 것이 저의 잘못이었을까요? 결혼 생활은 별로 행복하지 못하였습니다. 무엇보다 시어머니의 눈치를 자꾸 살피게 되었죠. 저를 보실 때마다 표정에서부터 이미 심술을 드러내셨고 항상 저에게 잔소리를 하고 싶으셔서 그 인매가 언제나 실룩거렸습니다. 그런 시어머니의 모습을 볼 때마다 저는 속이 얹힌 기분이었어요. 가슴이 갑갑하였고요. 거의 화병이나 다름없었죠. 제가 남편보다 못한 직장에 다니고 있었지만 엄연히 직장인이었는데 시어머니께서는 그걸 인정을 안 해주셨습니다. 고졸이 다니는 직장에서 하는 일이 다 보잘것없지 뭐. 대단한 일이라도 할 것도 아닌데 그까진 일 좀 다닌다고 바쁘다 피곤하다 핑계대기는. 그런 싸가지 없는 태도는 어디서 배웠는지. 아니지. 그런 것조차 배울 데가 없어서 아예 배우지를 못했겠구나. 그냥 천성 자체가 그런 것이야. 저를 하도 부려먹으려고 그러셔서 제가 직장인이라는 방패를 내세웠더니 그마저도 탐탁